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5회 기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날짜는요, 24년도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년에 6번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번째 시험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영신고 ERP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등 단계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도 기억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분설, 축, 현 뭐 이런 방식으로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라고도 얘기했었고, 또 분석 단계에선 뭘 하고 설계 단계에선 뭘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했었죠. as 분석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분석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는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식, 그래서 to be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이 to be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갈 때 여기에 바로 갭 분석이다 라고 해요. 어떤 갭은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기능과 그 다음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부합이 되느냐,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서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좁힐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런 차이들을 분석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갭 분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단계나 이런 단계들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내용들까지, 그래서 갭 분석이라는 걸 언제 진행하는 거냐라는 건 얘기했었는데, 갭 분석이 뭐냐라는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항상 이 클라우드라는 거 보면은 뭐 맥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구름 같은 경우에 가상의 공간을 가져다 놓고서 내가 여기서 ERP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렇게 자료를 넣고 어디서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죠. 자, 이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파스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스토리지 제공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파스가 아니라, 즉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이아스다라고 해서 인프라 제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보기들을 잘 봐주십시오.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다 라고 하면 플랫폼 P, 파스, 그 다음에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자원을 제공합니다 라고 한다면 인프라를 빌려서 쓰는 거 아이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S, 사스, 이렇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아이아스에 대한 설명인데 얘가 틀렸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나머지 P는 플랫폼, I는 인프라, S는 소프트웨어. 다 맞는데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건 1번이겠구나. 그래서 올바른 지문을 먼저 찾아내신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 중 시스템 전체. 자, 전체는 토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토탈,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 자, 전체가 또다시 한번 나왔고요. 비용이다 라고 해서 토탈 코스트를 계량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탈 코스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로 총 소유 비용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럼요, 여러분들. 이 앞에 경영신과 ERP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미 정해진 문제들. 이 토탈 코스트에 대한 내용, 총 소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대로 이 구조를 가지고서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 응용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응용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바로 4번까지가 경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것도 늘상 나오죠. 자, 이 비즈니스다라고 하면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DSS, 고객관리 CRM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과 측정 관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과 관련된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경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성과 측정 관리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이제 드디어 물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성적 예측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요를 예측할 때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이다 라고도 해요. 이 정성적인 방법들은 약간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것들이 있고요. 정량적이다 라고 한다면 회계분석법이다 아니면 우리가 지수평할법이다 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식이다 라고 기억해 주자고 했죠. 자, 정성적 방법에 꽤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측 대상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직접 조사한대요. 고객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가서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하는 거니까 내가 자료를 가지고서 유추하는 방식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소비자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해요. 그러면 판매원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나가서 내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바로 시장 조사법이죠. 자, 의견을 듣는다라는 표현에서 누군가는 델파이법이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델파이법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했었고 또 의견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의견을 한 곳으로 수렴한다. 즉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나와야 이게 바로 델파이법이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전문가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고객의 의견, 소비자의 의견 이러면 시장에서 직접 내가 확인을 하는 시장조사법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판매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할 때 장기 판매 계획 소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판매 계획, 그래서 판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단기. 자, 중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 물건이 인지도는 생겼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똑같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 뭔가 오래된 이미지가 주어지고 있더라. 따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성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광고나 마케팅 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장기적으로는 이제 5년 뒤, 10년 뒤에도 꾸준하게 이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더라는 겁니까? 장기 계획의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신제품, 시장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판매 경로의 강화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1번, 2번, 3번까지는 장기 판매 계획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구체적인 판매 할당을 해주는 것은 뭐다? 단기적으로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판매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단기 계획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 단기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서 단기 계획이라고 하는지 중기, 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7번 갑니다. 교차 비율입니다. 자,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일단 한계 이익률과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회전율, 재고 회전율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교차 비율이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교차 비율이 제일 높은 제품에다가 판매 할당을 목표 할당을 많이 해줍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이 목표 판매 할당이 가장 적은 제품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적다라는 건 교차 비율이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교차 비율이 가장 작은 것, 한계 이익률과 상품에 대한 재고에 대한 상품 회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한계 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액 중에서 한계 이익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회전율이다라고 하면은 평균 재고 중에 재고가 있다면 즉 매출액을 평균 재고로 나누어 주는 걸 재고와 관련된 회전율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 매출액이 똑같이 보여지니 내가 한계 이익은 굳이 매출액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차 비율은 한계 이익을 평균 재고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계 이익을 평균 재고로 나누어서 교차 비율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0 나누기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10 나누기 5는 2가 나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15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고요. 20 나누기 15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1.3333 자, 그 다음 마지막 30 나누기 20 이렇게 진행하면 1.5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보셨을 때 가장 한계 이익이 높은 것은 A였다. 교차 비율이 높은 것은 A였다. 교차 비율이 높다는 것은 판매 할당을 제일 많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할당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누가 동일하더라? B와 C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B와 C가 아니라 B와 D. B와 D가 1.5, 1.5로서 교차 비율이 동일하고 C가 1.333으로서 가장 낮은 교차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할당이 제일 낮은 것은 C가 되겠죠. 이렇게 교차 비율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교차 비율이 높은 것은 많은 할당, 교차 비율이 적은 것은 적은 할당이구나.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 중, 자, 가격 결정은 내부적으로 내가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도 있더라는 거죠. 자, 외부적 요인에서 경쟁 환경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유통과 관련된 비용도 외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겠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시장에서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외부적으로 가격 결정을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민감도, 소비자들이 이 물건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유통비용이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물류비용일 겁니다. 이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냐, 물류비용이 비싼 물건이냐, 저렴한 비용이냐, 예를 들어서 물류를 뭐 반드시 항공으로만 해야 된다, 아니다, 배로도 가능하더라, 이런 물류비용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겠죠. 항공으로 반드시 운송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굉장히 고가의 운송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서 가격에나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와 관련해서는 가격의 탄력성입니다. 즉 우리가 가격을 1% 상승시켰을 때 수요도가 어느 정도 변할 거냐,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고요. 제품의 이미지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제품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통비용이나 소비자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면 경쟁적인 환경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 경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만약 내가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다르게 보여졌을 때 혹시라도 옮겨갈 다른 A-1번 제품이 있느냐, A-2번 제품이 있느냐,
혹은 A 아닌 B라는 제품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냐? 이런 대체품에 대한 내용을 보자는 거죠. 이 대체품들에 대한 가격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대체품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와중에 라고 한다면 내가 100원 올려도, 즉 대체품이 1,000원이나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은 500원짜리야. 여기서 1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대체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물건을 구매해 주겠구나. 그럼 가격을 600원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 물건이 900원인 상황이었어요. 대체품은 1,000원에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A라는 물품을 팔고 있었을 때 내가 여기서 만약 100원을 올린다고 한다면 에이 그러면 나는 B를 살 거야 라고 해서 B로 옮겨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쟁 환경에서의 대체품의 가격이 나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900원에 팔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가격 결정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십시오. 9번 갑니다. 수주 관리입니다. 자, 수주는 주문을 받다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아래 보니까 공급, 결제, 견적, 수주, 발주, 유통, 제조, 납품이라는 여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내역과 그 다음에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자, 일단 내가 주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수주, 주문을 받다라고 하는데 주문을 받기 전에 앞서서 상대방이 나에게 납기가 가능한지 얼마의 가격에 줄 수 있는지 한번 나를 간보는 거죠. 나를 한번 떠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얼마에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견적을 내주다 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견적 등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적은 뭐 이전에 발생하는 과정이며 자, 수주. 주문을 받기 이전에 발생하는 과정이죠. 일반적으로 첫 거래일 때 물품의 시장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견적을 내주세요 라고 하고요. 견적 등록 이후에 이제 마음에 들면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수주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었다. 자, 견적과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료를 활용해서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매출 채권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매출을 하고서 받아야 될 권리를 매출 채권이라고 할 텐데요. 회계를 먼저 학습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매출 채권이라 함은 외상 매출금 받으럼을 더해준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200억, 받으럼 100억 둘 다 합치면 매출 채권의 잔액은 300억이 됩니다. 자, 특정 연도의 총 매출액,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건요. 전체 매출액을 매출채권 잔액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600억이었습니다. 전체 매출 600억에 매출채권 잔액 300억으로 나눠주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체 600억을 매출했지만 아직 외상값은 300억이나 남아있구나라고 하면서 회전율은 2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높다라고 할까요? 600억에 대해서 만약 매출채권 잔액이 100억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외상값 잔액이 100억이니까 6번, 6회 혹은 회전율 6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죠. 아, 똑같은 매출액이 600억이라 하더라도 매출 채권에 대한 잔액이 300억으로 회전율이 2인 경우보다는 외상값 잔액, 즉 받지 못한 돈은 적은 거예요. 600 중에 받지 못한 게 100이었으면 500이 회수가 된 상태, 600 중에 300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나머지 300만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더 많이 받았구나. 회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회수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언급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지 말고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회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회수가 잘 되고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채권의 회수가 잘 되고 있다는 건 회사가 자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구나. 대손의 발생 위험이 적다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효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공급망이라는 정보, 물자, 현금의 흐름을 최적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급망 관리는 수요 예측 효율 향상을 통해서 채찍 효과를 최대화한다. 자, 어떻게 보면 앞부분이 맞죠. 수요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 향상을 통해 채찍 효과까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공급망 관리를 하는 이유는 효율을 뭔가 향상시키기 위함은 맞아요. 근데 채찍 효과가 뭐예요? 작은 자극을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채찍 효과라고 해요. 작은 자극에도 너무나 많이 시장이 변동하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 이런 걸 바로 채찍 효과라고 하는데, 소한테 이렇게 채찍을 했을 때 소가 아주 크게 날뛰는 거죠. 작은 자극에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 공개가 잘 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다거나 아니면 품절 재고가 많다거나 아니면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내용들 혹은 수요가 불규칙할 때 채찍 효과가 아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채찍 효과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소비자는 한 개만 주문을 하고 갔는데 공급자는 10개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9개는 재고로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발상 좋지 않겠구나.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소매업자, 도매업자, 공장, 제조업자 사이에 정보들을 모두 다 공유하자. 소비자가 가지고 온 정보들을 소매업자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자, 제조업자에게도 모두 다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서로의 공급망이 연결이 되게끔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급망을 관리해주면서 수요 예측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해서 결국 채찍 효과라는 이런 나쁜 관습들은 최소화시키도록 하자. 자, 정보기술 전략과 연계해서 경제성, 생산성,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공급자, 제조업자, 소비자 모두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서 인터페이스 통합을 협업한다. 자, 12번 갑니다. 공급망 거점. 자, 공급망 거점이라는 건요. 서울에 있던 물건을 다이렉트로 부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들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걸려 라고 해서 중간에 거점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거점들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거점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걸 공급망 거점을 설정하는 이유겠죠. 자, 이런 거점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것들은 뭐예요? 매번 이렇게 멀리 이동하던 것들을 아주 여기서 한 번에 이동한 다음에 짧은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좀 이런 이동 거리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뭐냐? 이런 공급망 거점들을 만들게 되면요. 이 공급망 거점 안에 재고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와 관련된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이나 이런 재고 비용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재고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이런 재고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 말고서도 고정적인 투자 비용이요. 이 고정적인 투자 비용이라는 건 바로 공급망 거점을 만들 때 비용이겠죠. 이런 설비를 만들 때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 외에도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 재고 비용과 관련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주로 변동에 대한 안전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 아무래도 거점들이 우리가 생겨남에 따라 하나씩 다이렉트로 가다가 거점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있었던 창고의 물건들을 여기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안전 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원래 안전 재고 3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데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안전 재고가 증가하게 되는구나. 물류 거점에 보유하게 될 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재고 비용이라고 하고요. 자, 물류 거점수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를 하죠. 하지만 처음엔 증가하지만 물류 거점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뭐 안전재고를 3개가 아니라 2개씩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포함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 재고 비용은 말 그대로 상품 재고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고정 투자 비용이라고 따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고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재고관리기법 중 하나인 고정 주문량. 자, 량이 우리가 고정 주문 기간 모형도 있고요. 고정 주문 량에 대한 수량에 대한 기법도 있어요. 기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매주 월요일 주문해 주는 거죠. 네, 매주 월요일에 주문을 할 때 양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수량에 대한 파악을 매일매일 하기 힘드니까 그냥 월요일날 가서 야, 지금 현재 몇 개 있지? 라고 했을 때 아, 그만큼 남아있어? 그럼 2개 필요하겠구나. 하나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고정 주문량은 뭐냐? 양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즉 수량의 파악이 잘 되는 것들이죠. 수량 파악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항상 10개씩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만약 얘가 2개까지 안전재고에 2개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8개를 더 주문하세요. 혹은 이 8개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요거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내가 뭐 10개를 주문해 줍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이 10개씩 뭐 하루에 한 개 해서 이틀 동안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10개를 주문하면 요게 모두 다 사라지고 뭐 10개가 오겠구나. 또 10개를 채워놓겠구나. 또 10개를 채워놓겠구나. 물론 이 기간이 뭐 짧으면 2일, 3일만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길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아니면 5일 만에 한 번 주문을 하기도 할 것이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수량에 대해서 똑같이 맞추어서 주문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 주문량 기법인 거죠. 자, 이런 고정 주문량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고정 주문 기간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주문량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뭐 리드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합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1일에 1개씩 소요가 되고 있고 주문 리드타임이 2일이에요. 자, 그리고 안전재고가 만약에 빵이다. 그러면 우리가 10개 주문하고 싶어요. 1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 때, 2개 남았을 때 이틀 뒤에 뭐가 자, 이렇게 쭉 해서 2개 남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이틀 뒤에는 제로가 될 테니까 여기에서 내가 주문을 해야 되겠구나. 10개 주문을 하자. 그럼 여기서 10개가 다시 채워질 거야 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전재고가 있다고 한다면 안전재고까지 고려를 하셔서 안전재고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만큼 주문을 하자. 그러면 다시 채워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문량은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주문 시기는 일정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길게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남아있는 수량까지 왔을 때 주문을 해주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고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8개를 사용할 때까지 8개 쓴 거 맞아, 8개 쓴 거 맞아 하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재고 파악이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은 고정주문 기간이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고정주문 기간입니다. 수량을 일정하게 정해놓은 게 고정주문량이고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에 비해 철도 운송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철도로 운송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도어투도어가 안 된다고 해요. 도어투도어는 뭐예요? 이 문 앞에서 실어서 보내서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방식이 안 된다고 해요. 화물 자동차의 운송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문 앞에서 물건을 실어서 보내면 이걸 가지고서 문 앞까지 그대로 배송을 해주고 있다는 게 화물 자동차의 이 장점이자 특징들이죠. 그럼 철도 방식은 어때요? 철도 방식은 1차적으로 역에서 물건을 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차를 타고서 물건을 이동을 하죠. 기차를 타고 물건을 쭉 이동을 했다가 우리가 어디쯤에서 지금 이 구매자가 있는 지점, 공장까지 가지도 못하죠. 구매자가 있는 지점까지 가지도 못해서 여기 근처에 역에서 물건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뭐가 와야 돼요? 화물 차량 같은 2차적 운송수단이 다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송수단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운송수단이 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한 가지 철도로만 우리가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럭이라는 2차적인 내용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뭐가 있냐면 일단 철도 운송은 장기간의 운송에 경제적이며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대량의 물건을 이렇게 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운송 도중에 적재 변동이 적다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틀렸습니다. 1차로 실었다. 그 다음에 이걸 2차로 옮겨 실었다. 그리고 3차로 여기에다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건을 이동해서 실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송을 이용하는 내용은 앞서 장거리 운송에 경제적이거나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거나 또한 사고 발생률이 낮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발생률이랑 철도사고 발생률이랑 보면은 아무래도 철도보다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낮더라, 안정적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용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품을 바닥에다가 계속 깔아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집도 바닥에다 뭘 계속 깔아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건을 위로 쌓아 올리는 거죠. 자, 동일 물품을 동일 장소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자, 유사품은 가까운 장소에다가 서로서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용품들은 주방 쪽에다가 그 다음에 욕실용품은 욕실 쪽에다가 이렇게 서로서로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놓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도 쉽고 하겠죠. 자, 출입구를 중심으로 무겁고 대형의 물품은 출입구 가까운 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보관을 해야죠. 장에 무거운 걸 위에다가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거 다 눌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건 위가 아니라 아래쪽에다가 무거운 걸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창고 입구야. 창고가 이렇게 커요. 이 무겁고 힘든 물건을 저 짱박아 두면 어때요? 이거 다시 가지고 나올 때에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무겁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날 발생 위험도 있어요. 무거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디 쪽? 출입구 가까운 쪽에 놓고서는 여기서 바로 쏙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출입구가 동일한 창고의 경우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에서 멀리 합니까? 여러분들 입출고 빈도가 높다라는 건 자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주방이나 이런 용품들 보면은 내가 조리도구나 이런 걸 보면 자주 쓰는 거 어때요? 내 손에 닿게끔 내 눈에 가까이 있게끔 내가 매일 먹는 숟가락 바로 눈 앞에 가져다 놓는 거죠. 근데 가끔 쓰는 책칼이라든가 강판이라든가 이런 거 어때요? 저 안쪽에다가 잘 깊숙이 넣어두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용 빈도가 높으면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왜 멀리 보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잘 안 쓰는 거 가까이 보관하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봐주시고. 그 다음 16번입니다. 물류팀 사원이 작성한 작업일지래요. 사원이 오전 11시에 수행한 입고 관리 활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량과 품질을 확인하는군요. 자, 기본적으로 창고에 도착한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래요. 입차, 하차를 하죠. 그 다음에 잘 됐는지,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수량이랑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대요. 검사. 그 다음에 수량과 품질 확인의 결과에 따라서 전량 입고 지시를 하래요. 입고 지시. 자, 그리고 나서 수량 적치유치 특이사항을 기록해서 팀장님께 보고하면서 마지막 마감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였구나? 검사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사례를 보면서 하니까 어때요? 내용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작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업무일지를 쓰세요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업무일지에 쓸 때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거죠. 오전 10시 창고에 도착한 차량에서 물품 A를 내렸습니다. 오전 11시에 수량과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에 전량 입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시에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일지를 쓰게 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작업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7번. 구매 관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사실요, 이 구매 관리 목적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두 다 뭐냐면 고객 만족을 위해 좋은 품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책에는 좋은 품질은 좋은 품질인데 그보다 이제 적절한 품질, 아니 적절한 좋은 품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TB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적절한 품질, 퀄리티, 그 다음에 수량, 퀀티티, 그 다음에 타임, 시간, 그 다음 벤더, 그 다음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시기나 그 다음 벤더나 가격이나 품질이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정답이지? 라고 했을 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최저 가격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적절하다는 게 이 최저 가격과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최저 가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를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비용과 전체적인 수익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최저 가격이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다라는 표현들을 넣어서 내용을 꾸며줘야 되는구나. 자, 18번 가겠습니다. 수취일 기준 현금 할인 방식. 수취일이다라고 해서 수취일, receipt of goods, 물건, 상품을 수취하면 그때부터 날짜를 카운트할게. 현금 할인 날짜를 카운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요. 근데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이 날짜부터 현금 할인 날짜를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착하는 날짜는 이 물건이 배송이 되고 나서 한 대략 20일 뒤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20일이라는 날짜가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래들이 있을 때 굉장히 꺼려하거나 아니면 현금에 대한 할인을 거의 받지 못하니까 현금 할인 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할인 제도가 좀 더 영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수출하는 물품이 도착을 하고 나서 날짜 카운트를 하자 이거예요. 아무래도 물건이 보내지는 날짜가 길다 보니까 이 날짜 빼고 그 물건 받았니? 그러면 ROG 기준을 넣어줄게. 수취일 기준부터 이 날짜부터 날짜 카운트 들어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ROG, Receive of Goods에서 열흘 안에 갚으면 3% 깎아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10%의 할인이다 라는 거 틀렸죠? 10일 안에 갚으면 3% 깎아줄게입니다. 자, 그래서 D가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나머지 가격 할인 방식 중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자, 할인 기간의 시작일을 거래일로 하지 않아요. 송장에 대한 하수일, receive 해서 받는 날짜. 원거리, 먼 거리 수송에 필요할 때 구매처의 대금 지급일을 연계해 주는 거죠. 이 날짜부터 시작하면 20일을 깎아먹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일은 모두 없는 날짜로 하고 이때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다 보니까는 10일 안에 도착하면 10일 안에 갚으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미 리시브 오브 구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하는 상황에서 물건도 받지 않았는데 물건 오는 중인데 내가 바로 대금 결제를 해야지만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A, B, C 세 가지는 맞는 표현이지만 D번에 막상 그 조건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 앞쪽이 할인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19번입니다. 구매 절차상 공급 계약사항에 포함돼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당연히 어느 정도 A급 품질이다, B급 품질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불 조건에 대해서도 현금 지불이다, 외상 거래이다, 외상이면 언제까지이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특약상으로 무엇을 더 넣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생산 능력은 없어요. 이미 구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공급자에 대한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조사라든가 구매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미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예측 구매는 가장 적절한 것. 예측 구매는 계절 품목 등 일시적인 품목 등에 적합하다. 자, 이런 거 계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적인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 가격 동향의 예측이 부정확하면 손해를 보게 돼요. 미래의 가격이 반드시 뛸 거야. 그러니까 미리 구매해야 돼. 이런 것들은 투기 구매에 대한 내용이죠. 구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면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장기 계약 구매는 계약 방법에 따라 낮은 가격이나 충분한 수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 거래할 거래처보다는 2년, 3년씩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계약을 걸어두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애들과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류에 대한 학습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출문제들 촬영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류와 관련된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외워야 될 거는 분명히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도 분명히 내가 학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배제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상황수를 이용해서 다음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혹은 앞에 보셨던 현금 할인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도 현금 할인 방식에 그러면 리시브 오브 구스만 보면 될까? 아니겠죠. 어드밴스도 있고 엔드 오브 원스도 있으니까 사실상 나머지 내용들도 다 학습하셔야지. 지금 물류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이것만 외워야지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차에 나왔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출들을 풀어보시면 이와 관련된 이론을 외워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앞서 보셨던 1번부터 4번까지 경혁신과 ERP는 어떻다? 내가 그 문제 그대로 암기하고 가셔도 좋다더라. 그것까지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